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루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우 편안한 이야기니까요. 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정과 은행가의 역설을 말씀드리면서 우정이란 맑고 햇살 짱짱할 때가 아니고 누군가가 힘들 때 필요한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행복경제학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네. 인간의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우정이 어떤 경제적 효율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난간 같은 데서 걸어보신 적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폭이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난간을 걷게 되면 굉장히 겁이 나죠. 네. 저처럼 겁 많고 균형 감각 없는 사람들은 한 걸음도 못 걷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높은 난간에서는 저도 못 걷는데 운동장에 한 20cm 정도 폭으로 길을 하나 그려놓고 그 위에서 걸어가라고 하면 못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폭 20cm를 걷는 건데 길바닥에서 걸으면 누구나 잘 걷죠.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차이는 공포 때문입니다. 사실 폭이 20cm면 웬만한 사람은 다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높은 난간에서는 떨어지면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는 겁니다. 네. 반면에 길바닥에서는 뭐 벗어나도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쉽게 걸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으면 사람은 상당히 용감하게 많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이 성공은 내 덕이야, 내 혼자 힘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걸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공에 큰 공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성공이란 그 앞서 나가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죽지 않도록 도와주고 받쳐준 동료들.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에 기대서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동경제학에서는 우정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전장치, 이건 우정에 의해서 형성되거든요. 주류경제학에서는 이 우정의 가치를 측정하지 못하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는 학문에서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네. 뭐 물론 그렇다고 협동경제학에서도 그걸 숫자로 정확하게 측정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류경제학과 달리 협동경제학에서는 우정이라는 안전장치가 매우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비교되는 두 사례가 이겁니다. 1953년에 8명의 원정대가 히말라야의 K2에 오릅니다. 이 K2는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8명의 원정대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등반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8월 1일쯤에 7,711m 지점에 안착을 합니다. 날씨만 좋았으면 이틀 안에 8,611m 최고봉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대요. 무려 일주일 동안 눈보라가 몰아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죠. 설상가상으로 히말라야 등장에 처음으로 나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왼쪽 다리 혈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춥고 높은 곳에서 염증이 생기면 그게 몸으로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염증이 폐로 번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원 때문에 대원들이 눈앞에서 정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2,700m 아래의 베이스 캠프로 옮기기로 하죠. 나중에 대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때 대부분 대원들이 이 환자를 끌고 하산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모험이라는 것도 알았답니다. 그런데 대원들 중에 한 명도 동료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자, 8월 10일부터 하산을 시작하는데 원정대가 환자한테 마취약을 투여를 하고요. 침낭으로 돌돌 감싼 다음에 업고 내려가요. 그 몇백 미터 내려가는데 막 6시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벽을 내려가다가 대원 하나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대원들이 절벽 같은 곳에 하산할 때 서로 몸에 밧줄을 매잖아요. 네. 이건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추락을 하면 나머지 사람이 버텨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게 맨 윗사람이래요. 이 맨 윗사람이 피트 스코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심지어 그 환자를 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미끄러진 사람이 나오니까 네. 스코닝이 대원들이 매달려 있는 밧줄로 자기 몸을 칭칭칭 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코닝은 살고 싶었다면 사실 밧줄을 끊었어야 되죠. 잘못하면 자기까지 추락하니까요. 그런데 스코닝은 야 죽어도 함께 죽자 이 길을 택한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약해지거나 체력이 떨어질까봐 아예 밧줄로 자기 몸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5명의 무게를 버텨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버텨주니까 밑에 5명이 시간을 벌죠. 결국은 사투 끝에 5명이 다 살아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날 밤에 좀 매우 슬픈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 사람들이 추운 곳에서 텐트를 쳤는데 작업을 위해서 밖에서 뭘 구해오러 나갔대요. 네. 근데 다리 다친 환자가 있잖아요. 네. 이 환자 이름이 아트 길키라는 사람인데 네. 동료들이 텐트 재료 구하러 잠깐 밖에 나갔을 때 환자 길키를 어디 밧줄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어이구.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둘 중 하나입니다. 네. 갑자기 눈사태 같은 게 나서 밧줄이 끊겨서 환자가 쓸려갔던가 아니면 길키 스스로가 다친 나하나 때문에 동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밧줄을 끊어서 죽음을 택했던가. 이겁니다. 예. 동료들은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기 때문에 동료들이 죽을까봐 길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동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나머지 대원들이 무사히 8월 15일에 캠프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K2 산악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네. 등반대를 이끌었던 등반대장이 찰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인데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네. 우리는 낯선 사람으로 등반을 시작했지만 형제가 돼서 산을 내려왔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등반대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거 말고도 죽을 위기를 진짜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대원 중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줄 거야 라는 믿음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때롱때롱 절벽에 매달렸을 때 맨 위에 매달린 사람이 밧줄을 끊지 않고 같이 죽는 길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정이 생깁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겠지. 이 믿음이 엄청난 성과를 남기죠. 이게 왜 K2 등반인들 사이에서 전설이냐면 이후에도 K2에서 수많은 등반 사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등반 사고에서는 대부분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 네덜란드 산악팀이 K2 정상 부근에서 산사태를 겪었는데 여기서 무려 11명이 죽습니다. 이 생존한 산악인이 당시를 이렇게 회고를 해요. 나는 지금도 왜 그때 우리 대원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혼자만 살려고 애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자기만 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 죽더라.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다 낯선 사람으로 등반을 시작하죠. 그런데 낯선 사람으로 등반을 시작해도 우정을 가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으로 등반을 시작했는데 낯선 사람으로 산을 내려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협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정의 경제적인 효율성입니다. 우정이란 주류경제학 방법으로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위험할 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인류를 얼마나 진보시켜 왔는지를 상상해보면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이 비를 맞아준다는 신뢰를 서로 보내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우정은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우정을 강요하는 건 대부분 쓰잘데기 없는 짓들입니다. 예를 들면 깡패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동료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혈서 같은 거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우정을 맹세라는 형식으로 강요를 하는데 그 왜 강요를 하겠어요? 우정이 없으니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자꾸 맹세 같은 거를 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쓰잘데기 없는 일입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매주 애국조의 시간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수백 번을 다짐했는데 네. 조국에 대한 우정이 생겼냐? 쥐뿔도 안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거 배우면서 한 번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우정이란 상호성이 있는 겁니다. 조국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조국을 지킨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함께 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은 민중을 개코로 여기면서 국민 보고는 조국의 우정을 발휘하라 그러면 우정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맹세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충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에릭 펠턴이라는 칼럼니스트는 책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리더가 충성심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선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대개 사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도덕적 불안을 충성의 힘으로 극복하려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둘째,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들일수록 거의 예외 없이 충성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모렴치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영국의 군사이론가이자 역사가인 바실 리델 하트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상사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하에게 충성을 강요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강요한 놈들이 박정희, 전두환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펠턴 말 딱 맞죠. 나라에 대한 우정이나 충성심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건데 이걸 강요하는 놈들은 대부분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구리니까 자꾸 우정과 충성을 맹세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펠턴의 두 번째 주장처럼 우정을 강요하는 놈들은 예외 없이 우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국민들에 대한 무슨 우정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네. 노태우하고 전두환하고 무슨 우정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네. 지들이 우정이 없으니까 자꾸 남들에게 자기에 대한 우정을 맹세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발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벗이다 라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13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저널에 실렸던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교 경제학과 토마소 나니치치 교수라는 사람의 연구인데요. 연구는 무지하게 단순해요.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헌혈이 안 이루어지는 지역의 투표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나니치치 교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헌혈이란 사회적 우정의 징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성원들이 도와주겠다는 우정을 갖고 있는 지역은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반면에 헌혈이 없는 곳은 이런 사회적 우정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정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올까요? 놀라운 건 사회적 우정이 충만한 지역의 정치는 매우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부정부패에 휘말리는 횟수가 훨씬 적어요. 네. 기소되는 횟수도 훨씬 적습니다. 반면에 부정부패에 휘말린 더러운 정치인들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사회적 우정이 적은 지역에서 당선된 놈들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우정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할 것 같은 존재를 식별해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을 안 뽑아요. 또 한 가지요. 사회적 우정이 많은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우정에 보답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그런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훨씬 더 공익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헌혈이 적은, 우정이 적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맨날 지역 예산 땡기기 이런 거나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돼주는 우정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면 네. 그 사회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협동과 신뢰는 이기심을 이겨요. 그런데 게다가 그런 지역은 정치마저 훨씬 깨끗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반대로 우정을 경시하고 남이 죽건 말건
나 살겠다고 밧줄부터 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일단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네. 다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게다가 그런 지역은 정치마저 개판이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사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너무 쉬운 이야기인 겁니다. 네. 우정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료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잡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난간을 걸으세요 라는 사회적 우정을 발휘하는 세상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는 다 낯선 사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는 낯선 사람으로 헤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세상에 한층 더 가까워진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정의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예, 그렇습니다. 남이 위기일 때 저 사람하고 얽히면 내가 더러워진다. 내가 네. 불리해진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네. 이렇게. 난도질하는데 가담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뭐 정의를 떠나서 의리가 그렇죠. 없는 거고 도리죠. 인간의 도리 같은 겁니다. 도의가 없는 네. 거죠. 예,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 말씀 그렇습니다. 새겨 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한벽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